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아동 심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신분석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신분석 모델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의 그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지, 또 정신분석에서 보는 성격 구조는 어떠하고 발달은 어떻게 해가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을 하는 상담 목표는 무엇이고 그 과정은 무엇이고 또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내용으로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신분석적 상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이론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이 정신분석적 이 모델이 많은 세월이 흐르고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이론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고 또 이 이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론들이 현재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이론이지만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의 내적인 지식으로 축적하고 쌓아서 상담 이론가로서 여러분이나 또 나나 이게 좀 더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프로이드는 자신의 의사였습니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그 치료하는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서 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심리 발달을 시키고 또는 심리 발달 저해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치료약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정신분석에만 속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이 사랑이라 하는 무한한 도구, 귀한 도구, 이것이 특별히 정신분석학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우리 마음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아, 또 하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초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정신분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와 자아는 무엇인지, 자아는 무엇인지, 또 원초아는 무엇인지, 여기에서 어떤 심리적인 발생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이 세 부분을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까지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챕터는 주로 프로이드 이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원초와 자아, 초자,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런 긴 챕터 한 전체를 할애를 해서 본 교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심리 발달, 그 다음에 심리 문제 해결에 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에서 보는 인간관은 어떠한가? 자, 행동과 정신활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인간의 행동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으로 결정이 된다 해서 원인이 심리적 결정론에 지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감정들,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들, 주변에서 자극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심리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는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도 있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속에 또 전의식이라 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성적 추동이 무의식을 움직이는 주된 원동력이 된다라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아동 심리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이드는 이 정신분석적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심리적인 결정 요인이 어린 시절에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리 시간, 다른 심리 시간이나 우리 교육학 시간이나 어디서든지 이 그림을 너무도 자주 보아왔을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우리 마음을 지형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구조는 자, 우리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게 빙산의 모양인데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이렇게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 빙산의 크기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 위에 떠 있는 건 조그맣습니다. 따라서 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무의식세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의식세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전의식 세계가 약간 드러나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이런 전의식 세계가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의식 세계로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이런 의식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그림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아이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 세계, 그 마음 깊이의 세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힘들 만큼 무의식 세계가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고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의식 세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의식은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고 자기도 알고 또 그 알고 있는 것은 남도 알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세계라고 합니다. 전의식세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남은 모르고 혹은 남은 알고 있는데 나는 알고 그렇지만 이것을 알고자 끌어내고자 하면 알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전의식세계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이 이제 무의식세계인데요. 이 무의식세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의식세계에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문제가 일어났는데 평소에는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기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고 남도 알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자기 속에 있던 무의식 속에서 끌어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신 분석에서는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그 형태가 드러나는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 방어 기제에 따라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다르고 해결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방어 기제에는 억압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모든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을 경험 등을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에서 고통스러워서 용납할 수 없어서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투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방어 기제 속에서는 좀 약간 떨어진 미숙한 그런 방어 기제로 보는 관점이 많은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그리고 특성들을 외부 사람에게나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 투사하는 그런 그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문제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속으로는 너무 미워서 상대 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미운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반대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어 기제 속에 또 합리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불쾌한 듯한 어떤 상황을 두고도 그 원인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타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가 합리화 방어 기제입니다. 대치라고 하는 방어 기제는 쉽게 얘기하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것이 대치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엉뚱한 데서 뺨 맞고 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화푼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대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부인은 현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 상황이 있어도 이 현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직면하지도 않고 인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음에 퇴행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는 좌절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무도 그 부모가 학습 그 성취도 때문에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좀 잘해왔어도 또 채근하고 또 채근하고 하면 아이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 기제 중에서 고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나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 상태로 현재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가 줄넘기를 한 번도 못했던 아이가 3번을 합니다. 그래 참 잘했어. 근데 그 다음 노력을 좀 합니다. 5개를 했어요. 너무 잘하네. 이러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 자체를 너무 잘하는 걸 알고 6번, 7번 하는 걸 포기하고 그게 5개로 만족하고 고착하는 이런 것들을 고착이라고 합니다.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기에 자신의 그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그 영향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부모를 닮는다든지 또 좋아하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것, 또 좋아하는 친구를 닮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 중에서는 가장 좀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구 충족에 맞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메슬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성취 욕구, 그 피라미드 그림 아시잖아요. 성취 욕구가 이 성화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방어 기제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리 구조를 다시 프로이드는 원초아와 자아와 또 초자 이렇게 심리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심리 구조에 따라서 심리가 발달하기도 하고 퇴행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아세요?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것 해석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정신 분석이에요. 분석.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 분석은 어느 영역까지를 의미합니까? 영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혼적인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체적인 부분까지 다 합해지나요?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과 혼, 육체 이 모든 것이 정신 분석학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원초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면 응아하고 환경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너무나 다른 환경에 접하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우면 몸을 움츠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원초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가장 정말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이 원초아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주고, 잠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게 하고, 추운데 옷 못 입게 하고, 더운데 시원한데 못 가게 하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원초아이기 때문에 이 원초아를 자극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고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이 원초아가 강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때 조금 자극을 잘못 주면 크게 마음에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크게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훌륭하게 잘 기르고자 합니다. 바르게 잘 키우고자 합니다. 부모의 욕구는 똑같은데 나중에 결과는 다르죠. 물론 모든 것이 부모 탓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것, 환경적인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부모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고 주변에서 자극을 주는 형제, 선생님, 친구, 이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미치는, 심리 자극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이 원초아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자신, 처음에 딱 창조됐을 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단계가 원초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단계인데요. 이 자아 단계가 생기면 아이들이 이제 심리도 마음도 조금 그 발달하는 과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놀 때 보고 다리 뻗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도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언어, 기억, 문제 해결, 감정 조절 이런 다양한 기능이 이때는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자아가 이성적이며 현실 검증을 가능하게 하나 그 에너지는 이 자아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던 원초아에서부터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원초아가 오히려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초자는 특별히 부모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나 도덕 윤리, 부모의 가치관 등에서 아동 마음속에 내면으로 전달되고 내면화된 것을 초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엄마의 성격이나 아빠의 성격이나 엄마의 삶이나 아빠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부모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부모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서는 점점 이 양심이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양심을 지키고 어디까지 양심을 안 지키는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즘 사회는 복잡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생각해 가면서 이 챕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기준과 일치될 때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또 성취된 것들이 동일할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자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아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관으로서 도덕 원리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초자 상태가 되면 이제 인간 발달이 있어서 제대로 된 발달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원초아의 본능적 에너지가 강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또 이기적인 그런 심리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아가 강하면 원초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태어날 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강하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더 아이들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하나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원인이지만 그거 하나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뭐예요? 자기 본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추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쾌락을 만족하고 애정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애정 욕구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이제 구강을 통해서 리비도라고 하는 그 애정 욕구는 리비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강을 통해서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그것을 욕구 충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배고픔을 달래는 것도 있지만 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리비도의 충족을 가져오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제 좀 이게 달라지는데요.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를 입, 그 다음에 항문, 그리고 성기, 이렇게 세 부분에 가장 리비도가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별로 좀 이렇게 발달 단계로 구별해 놓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구강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 먹고 입에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요즘은 공갈젖꼭지 이런 거 물려주잖아요. 리비도에 만족감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행동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이 외국 가면서 자기가 자던 벽에 안고 가고 자기가 자던 입을 가져가고 이런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린 시기에 이 리비도 욕구에서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도 배고프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무슨 이렇게 입술에 닿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만족감을 느끼고 찾게 되고, 젖꼭지를 찾듯이 그러다가 이불에 닿으면 이불을 빨게 되고 손가락에 닿으면 손가락을 빨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구강기에 리비도가 형성되고 발달되고 또 욕구 충족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기에 또 욕구 좌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행동을 너무나 이제 엄마가 하면 안 돼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것이 요인이 돼서 더 강한 욕구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좌절감이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리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항문기인데요. 이 항문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배설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쾌감을 느끼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항문기 때는 배설 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가는 건 무서워하고 변기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에 응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람 보는 데서는 응아 안 하고 혼자서 외진 곳에 가서 서서 응아하려고 그러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아이들이 어떤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비에 걸려서 응아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거나, 또 아니면 엄마가 이제 깔끔하게 해준다고 응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휴지를 화장지를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는데 너무 힘차게 닦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본인이 아프다고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러한 것들이 이 또 항문기에 오는 그런 쾌감이나 이런 발달적인 요인보다는 또 저해 요인으로 이렇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은 굉장히 부모의 그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개로 접어들면서 남근기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항문기에서 점점 이제 그 성기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생겨나는 것이, 남자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생기고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빠를 대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빠를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이기려고 해요.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빠와 같이 있는 거 싫어하고 아빠는 내 거야 이런 이야기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달 단계 중에 한 단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여기에서 이제 좋지 못한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면
이 또한 심리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발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런 남근기에 들어간 아이들은 아빠는 아빠로서 보통 아빠들이 딸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아빠가 특별히 아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 엄마는 역으로 또 딸아이에게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마음을 써줘야 되는, 잘 돌봐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남근기가 성격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경험과 갈등이 향후 성인기의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면 자신의 성 정체감이 잘 발달되어 건강한 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것이 잘못 발달되면 왜곡된 그런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잠복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강기가 생겼고 학문기가 생겼고 또 성적인 그런 남근기가 생겼는데, 학교로 들어가면서 이때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그 욕구들을 잠깐 이렇게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이때부터는 외면적인 자기 외부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와 친해지려고 하고 선생님과 친해지려고 하고 친구가 가진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친구와 같이 또래와 같이 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때는 잠깐 요 잠복을 시키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간이 약간 지나면서 다시 이제 성기기로 접어드는데, 이때는 그 예전에 가졌던 남건기 또 학문기 이때보다 더 강한 애착 형성이 있고 욕구 형성이 일어납니다. 자, 건강한 자아가 이루어지면 자아의 기능을 강화하여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건강한 자아로 형성하게 하는 그 단계에 지원하는 조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담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교재에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이 단계 뭐 이렇게 혼섭 단계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작 단계에서는 그 아동 심리를 하면서 아동 상담을 할 때는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고 어떤 부모가 어떤 양육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단계들이 전 단계 시작 단계에서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이 단계는 이게 전이 단계에 오면 그 선생님하고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상담자의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도 아동에게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습관이 되고 또 습득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다시 이제 중요하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내담자의 성격 구조와 현실적 여건을 통해서 상담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또 뭐 하물며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상담비, 뭐 상담 시간, 또 회기 문제, 또 상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 문제, 세심한 것까지도 비밀 보장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그런 동의서 이런 것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시작 단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이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과거의 부모나 양육자 등이 의미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느꼈던 감정, 이 전이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전이될 그 예측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전이 단계에서는 그러한 것을 윤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습 단계는 통찰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방해하는 저항을 점진적으로 정교하게 탐색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획득한 통찰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적절한 강화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결 단계. 종결 단계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전이가 해소되면 상담을 종결해야 하는데 이 종결할 때는 미리 암시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쯤부터는 이제 그만해도 되겠어요. 그 부모하고도 이야기하고 아동에게도 암시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경우에는 상담사만큼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굉장히 이거 상담자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선생님 난 또 올 거예요, 더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갑자기 단절을 시키면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 아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후에 대해서 종결할 때는 분명히 생각을 해두고 부모님들이나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해둬야 됩니다. 예후가 끝까지 쭉 좋아지면 좋은데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다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도 종결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 대처 방법까지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여기 그 정신분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자유현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마음껏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실 구조나 상담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할 때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서 이제 행동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데를 대비를 해서 장난감을 선정할 때도 또 그 상담실 내 도구도 마음에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연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요즘은 치료 기법이라 그래서 뭐 놀이치료, 독서치료, 그 다음에 또 뭐 미술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자유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도 마음대로 그리고 또 놀이를 통해서도 그 우리가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치료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그 놀이치료, 미술치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각각 치료를 다 배우고 습득해도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오랜 경험이 축적이 되면 미술치료 하던 분들도 자연스럽게 놀이치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미술치료에서 얻은 그 지식이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아이가 놀이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떤 놀이기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이의 심리 상태를 잘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할 때도 그 말하는 말투 그리고 입는 옷 선호하는 색상 그리고 선호하는 옷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이들 심리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험은 부단한 노력,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우를 잘 정리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상담사 자신의 몸짓이나 또 행동, 그 다음에 입는 옷, 만들어 놓은 구성해 놓는 분위기 이런 건 모두가 자유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 기법으로 꿈을 이제 프로이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꿈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런 것들이 꿈에 이제 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꿈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꿈을 도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석할 수 있는 도구죠. 아이들 심리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 꿈에서 무엇을 얘가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다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꿈 분석을 중요한 상담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상담 기법으로는 전위 분석인데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전위 현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인데, 내담자하고 상담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상담사에게서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것이 좋은 전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또 역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할 때는 내담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담자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에 이제 해석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저항 분석을 하고 난 이제 또 저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 저항 분석까지 이것은 무조건 저항하는 거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뭐 노는 것도 싫어요. 먹는 것도 싫어요. 장난 가지고 노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이 저항하는데도 프로이드는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항에 대한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저항 분석이든 전위 분석이든 이때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사 자신이 자기 생각을 해석하는 것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미입니다. 해석의 목적은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관찰해서 자기를 알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내용을 상담사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담자에게 수용되지 않는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담자가 그럴 수 있네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상담자가 강요하거나 상담자가 요구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이 아동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은 뭐 자료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아동 문제는 그 부모와의 관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는 부모 상담도 같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양육자의 기질이나 특성이 어떤 기질과 특성이 있어서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아이 놀이를 통해서 아까 자유연상할 때 그림을 통해서 또 뭐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통해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좋은 도구로 활용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매체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놀이나 언어적 표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행동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아이가 직면했을 때 또 원인을 인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것을 잘 정리해서 특별히 자료화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상담을 상담 기법을 발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정리하는 습관도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교재 내용은 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야 되잖아요. 오늘 과제는 여러분 자신이 원초아 때 받았던 어떤 자극이었던 혹은 자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받았던 어떤 자극이었던 어떠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어느 시기에 생겼는지와 또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봤는지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그 A4 용지 한 2장, 2매 정도 요약을 해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기간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다음 주 수업 시작 이전까지 과제 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기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대면해서 강의하고 강의 듣고 서로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